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판결과 거기에 대한 평가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탄핵 심판 이후에 조금 우려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첫째 분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 관전평, 그때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건데라며 이 자신이 주장했던 그거를 강조하면서 탄핵 기각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오류를 아주 심하게 비판하면서 자신이 옳았다 혹은 자기가 잘났다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네거티브는 줄이고 포지티브, 남이 어떻게 했든지 자기가 잘났다 혹은 자기가 잘했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이야기하면 될 것이지, 남에 대한 이야기는 삼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잖아요. 자기 잘난 것만 이야기하세요. 남의 비판에 대해서는 조금 삼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적 앞에서 이런 남을, 내부를 비난하고 평가하는 일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일단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항복할 때까지는 서로 통합해서 싸우는데 주력해달라,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꼭지는 지난 강의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자유우파 혹은 그 자유우파 집회를 리드하고 있는 지도부가 국민 저항권에 대해서 잘 못 알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오류를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정광훈 목사라든가 혹은 광화문 집회나 또는 관저 집회 앞에 가보면 주로 주장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우리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겠다. 이것은 북두 시민혁명군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오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일단 헌법상에 보장된 헌법재판소라 하는 그거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말을 하면은 받아들여주고,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게 되면 저항권을 발동하겠다. 이거는 시사 선택으로서 자기 편을 들어주면은 저항권을 안 하고, 이런 어떠한 이야기는 잘못된 겁니다. 국민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체제 전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두 시민혁명군이 조금 주장해왔던 것은, 만약에 국민 저항권을 발동한다고 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기 전에 지금 현재 체제를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너희들이 기각을 하든 인용을 하든 그거는 우리 알 바가 아니다. 이게 저항권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법 독재, 국회 다수당의 여러 가지 영향력으로 사법부, 헌법재판소, 언론, 이 모든 것이 장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릴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거부한다. 이게 저항권입니다. 국민 저항권입니다. 설사 기각을 한다 하더라도 기각 그 자체에 너희들의 음모가 들어있다. 이게 바로 국민 저항권이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북두시민혁명군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저항권이라는 건 현 체제 전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 독재에 지금 모두가 공모를 하고 있고, 그 경찰, 사법부, 헌법재판소,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는 데까지 대통령은 허수아비고 그 안에 간첩이 파고 들어가 있고 진지를 털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거부한다. 국가 지도부의 모두를 부정한다. 그러니까 일선에 있는 경찰에서부터 저항권을 국민들이 저항하는 것, 이게 국민 저항권으로
북두시민혁명군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장 충실한 행동을 한 그런 어떠한 시대가 군사독재 시대, 즉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 386 세대의 386 세대들의 군사독재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생각할 적에는 386 세대의 이런 정확한 논리가 지금 현재 약 40년 이상 50년 가까운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에 있어서는 이념의 논리성 그리고 실천을 위한 과감한 용기와 행동이 그 이념의 그 내용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86은 국민 저항권이라는 이름으로 체제 전체를 거부하며 파출소에 하얀병을 던지고 정청래 같이 미 대사관 관저에 그 대사관이 사는 집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행정기관이 아닌데 공공기관이 아닌데도 거기다 방화를 하고 뭐 대사관에 불을 지르고 언론사에 화염병을 던지고 이런 저항이 국민 저항권이지. 그 체제를 인정하고 좋다. 헌법재판소 너 판결해봐. 그리고 네가 판결이 옳으면 들어줄 거고. 이건 국민 저항권이 아니고 그냥 기회주의적이고 아주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이다.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그걸 저항권이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입장에서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번 탄핵 정변에서 정광훈 목사라든가 여러 가지 지도층들의 훌륭한 점과 헌신에 고개 숙여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분의 종교적인 내공에 대해서는 이 북두시민혁명군이 종교를 잘 모르니까 언급할 수 없고 정치적인 어떤 교양이나 식견에서는 많은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북두는 정광훈 목사님의 깊은 뜻을 아직 잘 이해한다 할까 혹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고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의 지금 헌신에 대해서 왜 이런 헌신을 할까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하면은 북두시민혁명군은 정광훈 목사님의 이런 여러 가지의 집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북두시민혁명군은 거기에 수긍을 한다든가 아직 흡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북두시민혁명군은 집회에 참석을 하지만은 거기에 적극적인 그런 거를 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저항권이라는 그거를 하려고 하면은 처음부터 헌법재판소에서 돌멩이를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고 아니면은 그 쉽게 말하면은 가톨릭의 정의구현 사제단처럼 찬송가를 부리면서 그들이 방패막을 막은데 밀고 들어간다든가 평화적일지라도 그 저항을 표시해야 되는데 내 말 들어주면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은 저항을 한다는 이런 조건부는 국민저항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 겁니다. 두 번째 꼭지는 조갑재 대기자, 정규재 논설위원, 그리고 김진, 그 외 자유우파라 칭하면서 공산 좌파에 기순을 했다 할까, 배신을 했다 할까 하는 이런 배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배신자의 명분은 언제나 정의를 외칩니다. 그리고 힘의 논리로서 우리가 해도 안 된다. 이미 기울었다. 뭐 이런 그런 거를 자신의 기순이나 배신의 근거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예견, 결과에 대한 예측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 이유가 바로 배신의 논리가 아니라 자신의 보신의 논리이고 그 내용이 배신자들의 이익이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배신자는 배신자일 뿐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결론은 뭡니까?
무능한 지도자와 같이 우리가 죽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죠. 죽어야 될 것이 아니라 싸워 이길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변명의 논리로 정의라 그러는 거예요. 공동체의 정의라는 거는 이 각자가 속해 있는 진영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의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변명이라는 겁니다. 배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변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자신의 이익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무능한 지도자와 같이 죽어야 되느냐? 이게 말장난이라 이겁니다. 무능한 지도자일지라도 이 공동체는 무능한 지도자를 쫓아내고 이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그런 처절한 투쟁을 해나가는 것이지, 그 투쟁에서 지면 또 반성하고 쉽게 말하면 고통 속에서 이겨나가는 이런 그런 절차를 밟아야지, 처음부터 저쪽이 정이고 저쪽이 결국 이기게 되어 있다는 힘의 논리를 제시하면서 나는 죽을 수 없다. 어리석은 지도자와 죽을 수 없다. 그게 바로 배신인 거예요. 그러나 역사를 훑어보면 이 배신자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니 조갑제, 정규제, 김진 등의 이런 일은, 배신은 예외가 아니고 인류 역사 혹은 개인사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에서 다 기록해놨어요. 그러니 앞으로 조갑제, 정규제, 김진 등이 해나갈 일들을 조금이라도 역사책을 읽어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사에도 그렇잖아요. 개인사에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기를 치고 돈을 빌려서 도망가고 뭐 이런 게, 그럼으로써 그 인생 하나가 망쳐지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사기를 친 놈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죄와 벌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 노파에게 돈이 있다는 그 자체가 불행이다. 그 돈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자. 나와 같이 돈이 없어 공부하는데 힘들어하는 고학생에게 줘가지고 그 고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 훨씬 이익이지 않는가라는 재화벌의 첫 구절처럼 배신자라든가 이런 거의 제일 첫 이야기가 정의예요. 조갑제가 말하는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다라는 그 자체가 배신이라는 겁니다. 그 사기친 놈이 그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또 한다 하면 뭐 그런 이야기, 쉽게 말하면 이 자식이 돈이 많아가지고 너무 흥청망청 쓸 것 같아서 지금 흥청망청 쓰고 있어서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뭐를 해보겠다. 뭐 이런 거에 범죄자들 이야기가 똑같은 겁니다. 범죄자에도 그 정의라든가 결과, 이 사람이 내가 아니라도 어차피 망한다.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배신자는 배신자일 뿐이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자유우파는 한번 배신한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흔들리지 말고 그들이 예상했던 것이 옳다 하더라도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그러면은 친구 간에 예를 들어서 혹은 어떠한 지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올바른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극복하게 해야지 왜 그 사람을 배신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조갑제, 정규제, 김진 등등은 자신의 보신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들고 도망간 사기꾼과 똑같은 놈들이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혹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겉으로 드러낸 명분은 전부 다 거짓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 배신자들의 범이라든가 행위 또는 그 목적을 눈치챌 수 없습니다. 왜 저랬는가? 결론은 알 수 있다 그거예요. 자기의 보신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이 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명망가의 배신으로 독일의 나치 시대 세계적인 철학자이자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
총장이었던 하이데커, 그 하이데커가 나치 참여를 했어요. 이처럼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나 학문적 성취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배신이라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겁니다. 하이데커도 그런 말을 했어요. 맨날 그 2차 대전이 끝난 후 나치의 비밀당원으로서 국가사회주의를 외치고 다녔던 하이데커도 조갑제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민족 공동체를 위하고 독일이 부흥하고 있다. 그 민족 공동체가 단결해서 국가가 부흥 시기에 들었기 때문에 나도 그 민족의 부흥에 헌신하고 싶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 또 조갑제의 논리나 정규제의 논리나 김진의 논리가 어느 배신자가 내걸은 구실과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배신자들의 진면목, 실제 목적, 그리고 뜻하는 바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대학 총장이고 세계적인 철학자인 하이데커가 왜 나치에 협조했을까? 무엇이 부족해서 협조했을까? 개인의 욕망은 각자 다르고 단계별로 다 다릅니다. 조갑제 정규제가 무엇이 답답해서 이런 배신을 했겠는가? 그것은 일반인의 생각이고 단순히 말해서 우리 자유우파는 배신자는 배신자로 그냥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신은 배신 자체로 저주를 받게 돼 있고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일제시대도 그랬잖아요. 다 배신한 사람이 공작, 후작이라는 일본의 귀족이 되어 있었고 36년간 잘 먹고 잘 살은 것처럼 그들도 앞으로의 미래는 조금 지금보다는 나아질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배신자들, 그 배신의 근거가 맞았다 할지라도 배신자는 실제적으로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이익에 충실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배신의 대가를 받았다. 이거는 바로 자신의 이익에 충실했다는 그것의 증명 아니겠습니까? 이것 하나만으로도 그 자신의 이익을 얻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배신자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꼭지는 이번 탄핵 정변에 있어서 탄핵 심판 판결에 여당과 야당, 헌법재판소 간에 정치 협상이 있었다라는 이런 주장입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항소심의 결과 이후 탄핵 심판 판결을 하겠다는 것이 이렇게 밝혀지자 그들이 정치 협상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이재명 측에서 이재명의 항소심 결과를 보고 자신들의 정치 투쟁의 노선을 정하겠다는 뜻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측에서는 피선거권을 잃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도 인용 파면시키려 할 것이고 이재명이 피선거권을 잃지 않으면 윤석열도 기각하여 복귀시킨다는 그런 시나리오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쉽게 말하면 이재명 측의 작전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재명이 우리를 그러면은 무죄를 해주고 윤석열을 기각시키게 하자. 이런 협상 카드를 내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재명이 무죄를 받자. 그 기만 전술로서 자신의 피선거권이 지켜지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약속을 바꾸고 그들의 협상 카드를 거두어 드리고 윤석열에 대한 기각을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인용 파면을 강력하게 주장했다라는 그런 설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신의 목적은 달성되었으니까 피선거권을 잃지 않는 무죄가 되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기각을 거부하고 인용
파면을 주장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협상의 약속 때문에 탄핵 전날까지, 탄핵 심판 판결 전날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기각이 거의 기정사실화했는데 탄핵 심판 당일 아침에 그 판결이 뒤바뀌어 8대 0으로 인용 파면되는 결정이 나면서 자유우파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한 겁니다. 이것은 공산 좌파들의 전형적인 기만 전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협상이 깨지고 인용 파면이 된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는 자유우파 그 내부에 출세욕에 그 어떠한 매몰되어 가지고 배반을 하는 김무성, 유승민, 그 외에 안철수, 한동훈 이와 같은 어떻게 됐든지 자유우파의 어떠한 그 내부에는 배반의 어떠한 유산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배반 프레임에 의해서 이간질하는 혹은 협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서 그 공산 좌파들의 쉽게 말하면 기만 전술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자유우파의 그 배반을 부추겼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정치협상론 그 약속의 무게를 두고 5대 3의 기각 결정을 내리려고 했으나 엄밀히 자유우파 헌법재판관들 중에 한 사람이 출세욕과 영심에 물들어가지고 또다시 배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조차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면서 결국 인용으로 결정나는 것이 하나의 설입니다. 둘째는 4월 2일 있었던 보궐선거의 결과가 정치 협상의 약속을 깨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탄핵 심판을 이틀 앞둔 이 시점에서도 탄핵을 공약을 내걸고서 총선에 임했던 공산 좌파를 국민들이 3분의 2 의석을 준 것처럼 보궐선거에서도 이 보궐선거가 내일 모레 탄핵 심판의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이 보궐선거가 탄핵 심판에 미약하나마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을 유권자들이 알고 있는데도 자유우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투표에 참여하지도 않고 그 탄핵에 대해서 냉담한 반면에 탄핵을 찬성하는 공산 좌파는 끊임없이 투표에 참여해가지고 공산 좌파가 또 승리를 했으니 더 이상 헌법재판소도 탄핵을 반대할 명분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라도 담양 군수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했지만 그 승리한 조국혁신당 그 당선자조차 탄핵 지지 세력이니까 인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논리가 먹혀들었다. 이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아직 정치 협상이 살아있고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의 항고심인 대법원이 파기 재판으로 이재명의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절차가 남아있다는 설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유우파의 배반 그리고 보궐선거의 여론 등이 반영되어서 헌법재판소에는 인용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는 인용을 하고 정치협상에 있었던 이재명을 무죄로 하고 윤석열을 기각시키는 일환과 이재명을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인용, 파면하는 이 두 가지의 선택지가 남아 있으니까 대법원에서 파기 재판으로서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킬 수 있다라는 조금은 허망한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궐선거에서도 이기고
그리고 국민의힘 당 대통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들의 배신으로 결국 인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관이 윤석열을 파면시켜야 된다고 배신을 해버려가지고 6대2로 인용이 됐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러니 인용, 파면을 시키고 그 정치 협상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대법원이 파기 재판해서 그 어떠한 협상의 신뢰를 주면서 국민들의 통합을 시도하겠다. 이런 절차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두 시민혁명군은 조금은 허망한 주장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북두 시민혁명군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한국을 위해서 한국 정치판을 완전히 새로 짜는, 완전히 갈아엎고 새로 만들어가는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대법원의 파기 재판을 기다립니다. 막연하나마. 이런 선택 또한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는 결국 잘못된 대통령 후보 간의 악의 경쟁이었다라는 이런 거를 반성을 하면서 새롭게 판을 짤 수 있게 대법원이 용기와 결단을 내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사들이 그들의 애국심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재명이 파기 재판으로 피선거권을 잃고 앞으로 재판을 진행시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훌훌 털고 떠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은 국민들이 새로운 국가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선택도 결코 나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의 마지막 꼭지, 헌법재판소 무용론과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통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절차는 비민주적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를 없애버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변명의 논리가 맞다면 최소한 국민들의 국민 투표로 그런 가부를 결정할 수 없다면 이중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국회에서 대통령을 파면시키라.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에서 그들이 법적인 근거가 약하니까 그들이 내놓은 변명은 탄핵 심판은 어차피 정치 재판이니 법적 근거가 조금 미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변명을 내놨어요. 그 불법성에 대한 그들의 변명입니다. 그리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서도 탄핵 재판관들의 편향성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그 기득 세력들, 그 탄핵을 지지하는 세력이라든가 재판관이라든가 언론에서 변명으로 내놓은 말이 헌법재판, 쉽게 말하면 헌법은 정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재판일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내놓은 겁니다. 북두 시민혁명군은 이런 변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권력에 의해서 엉망진창이 된 법치를 바로 세우는 행위가 바로 헌법재판이라고 믿는 겁니다. 정치라는 것은 그러잖아요. 법을 무시하고 쉽게 말하면 권력이 센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을, 그래서 거기에 소수들이 저항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회의 통합이 깨지고 사회 혼란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법치로서 바로 잡아준다라는 이런 제도적인 그런 의미를 훼손시키고
정치 재판이기 때문에 다수와 기득권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헌법 재판을 왜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이나 헌법재판소 혹은 언론들이 그 역할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겁니다. 즉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다수로서 이루어졌다면 그때 파면하면 되지, 결국 기득 권력과 다수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정치 재판이라면 왜 헌법재판소가 필요하냐,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이라 하는 것은 그 법치가 무너진 것을 법치를 바로잡으라는 의미인데, 헌법재판관조차 법치를 무시하고 정치를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헌법재판소가 왜 필요하냐 이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권력투쟁에 의해서, 권력이라는 것은 법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권력투쟁에 의해서 그 어떤 엉망진창이 된 정치판을 법률적인 엄정한 잣대로서 정치 논리의 그 어떠한 그 정리 혹은 가닥을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게 헌법재판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운용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조차도 그들의 역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개념으로서 이래 강조를 한번 해보면은, 헌법재판소는 정치 논리가 아니라 더욱 법적 논리에 치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논리라는 이름으로 권력에 흔들리고 있는 이 정치와 사회의 그 법치를 바로 잡아줘야 하는데, 거꾸로 정치 논리라는 이름으로 더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의회 다수의 그 여론으로서 재판을 할 것 같으면은 결국 의회 다수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이중적 절차를 거쳐야 할 이유가 있나 이겁니다. 이런 논리라 하면은 국회에서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말면 되지,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두 번이나 하냐 이겁니다. 최소한 헌법재판소라 하는 것은 국회의 다수의 행포에 대해서 소수가 이게 법적으로 정리를 해달라고 소추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법적 논리로 들여다봐야지 그게 정당한 일이지, 다수의 행포에 대해서 법적 논리를 좀 심판해 주시오 이라는데 정치 논리로 가지고 다수의 손을 들어주는 이런 헌법재판소가 왜 필요하냐,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의 주장이다 이겁니다. 이런 이유로 정치 논리로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 쉽게 말하면은 대통령이 국회 다수의 행포에 의해서 어떻게든지 국정을 운영할 수 없으니 이 문제를 바로 잡아주시오, 이런 정치적인 이런 문제를 법적인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들의 주장대로 여론이라 할까 다수당의 정치 논리로 판정을 할 것 같으면은 왜 헌법재판소가 필요하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뽑은 그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야당이 그 8명을 매수를 해서 대통령을 언제든지 파면시킬 수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제도를 왜 가지고 있고 대통령 선거를 왜 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불법 탄핵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 논리에 의해서 헌법재판관들의 말처럼 정치 논리에 의해서 대통령을 파면시킨다고 하면은 이 쉽게 말하면 의회 독재를 두둔하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이런 제도가 왜 필요합니까? 대통령 선거도 할 필요가 없어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임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제도 아닙니까?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변명 아닙니까?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역할 아닙니까? 왜 헌법재판소가 정치로 엉망이 되고 법치가 엉망이 된 이런 정치판과 사회 혼란을 그 법치로 바로 잡아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왜 정치 논리로 엉망을 만드냐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권력 다툼으로 엉망이 된 법치를 그 바로 잡아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소추를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더 정치로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이번 탄핵 정변에서 밝혀진 계몽된 헌법재판소의 위상이다.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은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이 되든지 힘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대의 그 야당이 지금 국회 다수가 언제든지 탄핵 소추를 하고 그 대통령 선거 비용을 아껴두었던 돈을 가지고 헌법재판관들, 자기 정파들을 심어서 파면시켜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아니,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제 대통령 선거도 필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정권 교체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의회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헌법재판소는 해체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